정리 프린트를 아마 제가 집에서 출력을 해가지고 칼라 프린트를 드렸는데 아마 그게 좀 프린터 분량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찾으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일단 그 프린터는 제가 2주 후에 올 때 여유분을 조금 더 가지고 오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앞으로 혹시 그 수업 시간에 그 제가 이렇게 집에서 칼라로 출력해서 드리는 프린터를 혹시 수업 시간에 못 받았으면은 그 아마 학원에는 그 재고가 아마 없을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뭐 집에서 뽑다 보면 비용보다는 이걸 뽑는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걸 막 무제한적으로 뭐 학원에 갖다 놓기는 좀 어떤 그 시간적인 이걸 작업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이렇게 뽑아가지고 찍고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무제한적으로 어떤 갖다 놓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수업 시간에 칼라 프린트를 못 받으시거나 받았는데 분실을 하시면 그 제 카페에 들어가시면 이 자료들을 항상 파일로 올려놓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개인적으로 출력을 하시면 되는데 그 제 카페는 다음 카페입니다. 우리가 다음 카페 검색란에다가 다음 카페 검색란에다가 제 이름을 입력하시고 검색하시면 제 이름으로 된 카페 주소가 하나 뜰 겁니다. 거기 수업 자료실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칼라로 정리해서 나가는 모든 프린터는 요게 자료가 다 올라가고 그다음에 오늘 여기 종합부동산세 정리 프린터를 저 뒤에다 갖다 놨거든요. 나중에 쉬는 시간에 가지고 오시고 요걸 마지막 수업 시간에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진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147페이지입니다. 자, 교재 147페이지 재산세 납세 의무자. 자,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우리 시험에 은근히 자주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야를 정리를 좀 잘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재산세 납세 의무자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크게 봤을 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알고 계셔야 될 거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언제의 소유자인지 시점이 정확하셔야 됩니다. 자, 뭐 이미 1시간 전에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재산세는 언제?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하잖아요. 그래서 언제? 6월 1일 현재 소유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알고 계셔야 될 거. 두 번째 알고 계실 게 이겁니다. 어떤 소유자인지. 그러니까 어떤 소유자인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실제 소유자와 공부상 명의자가 다른 경우도 있지요. 뭐 저 같은 경우 그래 있습니다. 시골에 있는 부동산들 상속받으면서 내 명의로 해놨지만 권한은 저한테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한테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야, 저 땅 팔아라 하면 팔아야 되고 팔아가지고 여동생한테 주라 하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팔아가지고 여동생들 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야야 저 땅을 팔아가지고 요새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좀 힘드니까 뭐 얼마씩 나눠주라 하더라고요. 줬습니다. 어머니 저는 남아있는 거 내하면 안 되나? 나는 못 받았습니다. 명의만 내 거예요. 명의만 내 거고 아직 권리 행사는 하나도 못 하는데 세금은 그럼 누가 내야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공부상 명의자가 내야 되냐 사실상 소유자가 내야 되냐 이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를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실질과세를 생각하셔야 돼요. 아까 우리가 재산세 특징에서 재산세는 실질과세를 하기 때문에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때는 공부상 현황에 관계없이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지요. 그래서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어떤 소유자입니까? 사실상 소유자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제 땅을 세금을 우리 모친이 내고 계십니다. 제가 면사무소 가가지고 세무 공문을 따독거리면서 명의는 내 거지만 사실상 소유자는 모친이니까
모친 명의로 재산세 나오도록 바꿔달라 하니까 처음에는 안 해주려고 하던데 나도 끓이니까 해주더라고요. 참고로 그 세무공무원이 저보다 촌수가 낮은 그쯤 됐습니다. 그래서 해주더라고요. 내가 확률이 높은데 좀 해달라 하니까 해주더라고요. 역시 우리나라는 인맥의 사회입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한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 했냐면은 의료보험료 때문에. 세금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시골에 놓은 세금 나와야 얼마 나오겠어요. 세금 문제가 아니고 의료보험료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학원에 강의하시는 분들은 세법상 사업자입니다. 근로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세법상 근로자가 아니고 사업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 사업자예요. 그래서 지역의료보험료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지역의료보험료를 이래이래 하니까 한 40몇만 원 나오더라고요. 1년에 한 500만 원. 그래서 내가 가서 물었습니다. 의료보험공단에 가가지고 혹시 그 대기업에 근무하시는 분이 월 50만 원 의료보험료를 내려고 그러면 연봉이 얼마 정도 되냐 물어보니까 한 1억은 넘어야 될 건데 하더라고요. 나는 그 반도 안 되는데 와 이리 많이 나오냐 그러니까 자기도 그 지역 의료보험료 계산하는 표가 그래 돼 있어가지고 자기는 규정대로 한 거기 때문에 나를 원망하지는 말라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도 이제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뭡니까? 세금을 우리 모친 쪽으로 다 돌렸죠. 그러면 그 세금, 우리가 등기부를 보고 매기는 게 아니고 세금 나온 거 보고 매기거든요. 그래서 그 재산이 이제 의료보험관리공단에는 그 재산이 4명이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확 줄더라고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그건 그렇고, 자, 그래서 일단 재산세 납세 의무자와 관련해서 첫 번째 아셔야 될 게 시점을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아셔야 됩니다. 어떤 소유자인지. 자, 여기까지 잡으시고, 여기다 이제 지금부터 참고사항으로 이런 것들을 추가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추가하셔야 될 거. 자, 교재 147페이지. 자,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거기 첫째 줄 가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여기까지는 이제 설명을 드렸고, 자, 거기 이제 추가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 오른쪽 심화, 거기 옆불떼기 심화에 보면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가세 기준 일에, 그러니까 가세 기준 일에 양도 양수가 일어난 경우, 그러니까 가세 기준 일에 양도 양수된 경우에는 누구를 납세 의무자로 할 거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재에 있는 대로 읽어볼게요. 자, 가세 기준일 현재 재산세 가세 물건의 소유권이 양도 양수된 때에는 누구를 납세 의무자로 한다? 양수인을 납세 의무자로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야기입니다. 갑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을에게 재산세 가세 기준일인 6월 1일에 양도 양수했을 때, 그러면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데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가 애매모호해졌잖아요. 아침 해 뜨기 전에는 갑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해지고 나니까 을이 소유하잖아요. 그럼 누구를 소유자로 볼 거냐 이 말입니다. 법에서는 양도인이 아니고 양수인. 그래서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매도인이 아니고 매수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가지고, 자, 공유재산인 경우. 자, 읽어볼게요. 우리가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근자를 납세 의무자로 봐요.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자, 어떤 말이냐면은 이 말이에요. 우리가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각자의 지분별로 지분근자가 납세 의무를 부담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A 토지를 갑하고 을이 98%대 2%의 지분으로
공동 소유하고 있는데 A 토지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가 1,000만이라고 가정합시다. 이 재산세를 누가 부담할 거냐? 힌트, 상식적으로. 자, 뭐가 상식입니까? 지분별로. 갑의 소유 지분이 절대식이니까 갑 네가 다 내 그러면 있는 사람들이 더 합니다. 그럼 뭐가 상식이에요? 지분별로. 갑이 98%, 을이 2%, 지분별로 나누어서 지분별로 나누어 가지고 그 지분권자가 납세물을 부담한다고요. 그러니까 98%는 갑이, 2%는 을이 부담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듣고 보니까 100% 상식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답을 둘 일은 없다. 100% 상식인데 이걸 와 물어봐요. 공인중개사 자격 같이 떨어지게. 그래서 여기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요게 이제 시험에 나오면 요 갈로 안의 조건 요걸 물어봐요. 거기 둘째 줄 갈로 안에 요게 혹시 시험에 나옵니다. 이 원칙을 물어보는 경우는 없습니다. 없고 혹시 물어보면 요 갈로 안에 이 조건을 물어봐요. 우리가 각자의 지분별로 지분권자가 납세무자인데 지분 표시가 없을 때는 우짤 끼고 이 말입니다. 자, 봐봐요. 등기부 등본을 떼보니까 공동 소유 등기가 돼 있는데 지분 표시가 없을 때. 자, 그러면 물어봅시다. 와, 지분 표시 안 했습니까? 깜빡해서? 깜빡할 게 따로 있지. 깜빡한 게 아니고 지분이 같으니까. 지분이 같으면 반드시 지분 표시를 할 필요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균등하게 나누어서 부담합니다. 3명 공동 소유 등기되어 있는데 지분 표시가 없으면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얼마? 3분의 1씩. 5명 공동 소유 등기되어 있는데 지분 표시가 없으면 지분은 균등한 걸로 간주하기 때문에 5분의 1씩.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옛날에 언제입니까? 28회 때인가 시험에 한번 나왔었습니다. 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연장자가 부담한다. 아이고, 나이 많은 것도 억울한데. 요게 실수를 한 번씩 물어보기 때문에 요거는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재. 자, 갈로 3번입니다. 자, 갈로 3번. 일단 읽어보십시오. 주택 건물과 주택 부속 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주택 건물과 주택 부속 토지의 시가표준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나누어서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읽어보고 나이 1시간 전에 설명 들은 거네. 우리가 1시간 전에 재산세 특징을 설명하면서 설명했던 거 아닙니까? 아까 이거 1시간 전에 제가 이렇게 예를 들었었잖아요. 1시간 전에 주택 건물은 갑이 소유를 하고 주택 부속 토지는 을이 소유를 하고 주택 건물 시가표준액은 3천만 원이고 주택 부속 토지 시가표준액은 4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첫 번째 알고 계셔야 될 거. 주택과 주택 부속 토지는 소유자가 달라도 주택 건물과 주택 부속 토지의 합산된 금액 7천만 원에 대하여 재산세 부과하고 이때 부과된 재산세가 7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70만 원을 어쩐다 계십니까? 합산된 금액 7천만 원 중에서 주택 건물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과 주택 부속 토지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합산된 금액 중 주택 건물
시가 표준액이 차지하는 비율과 주택, 건물, 부속 토지 시가 표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가지고 고지서를 따로따로 고지한다 그랬지요. 요 얘기잖아요. 그럼 다시 읽어볼게요. 주택 건물과 주택 부속 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소유자가 달라도 합산 금액에 대해서 세액을 산출하고 그 산출된 세액을 어떻게 한다고요? 주택 건물과 주택 부속 토지의 시가 표준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나누어 가지고 각각 부담한다. 그 다음에 교재 148페이지 의제 납세 의무자 여기다가 별표하시고 우리가 의제 납세 의무자 여기에다가 주로 답을 던집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의제 납세 의무자를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 자, 문제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제목을 바꾸면 사례별 납세 의무자인데,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대로 기억하시면 문제 풀 때 헷갈려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교재는 지방세법 조문을 그대로 복사한 거지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교재에 있는 대로 기억하시면 문제를 풀 때 혼동이 많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별도 필기하는 걸 권합니다. 자, 일단 읽어보고 이야기합시다. 자, 제일 먼저 1번입니다. 공부상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가 없을 때는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지방세법 107조에 있는 이야기인데, 자, 이 이야기를 지금부터 이제 별도로 정리를 해보면 이제 이야기입니다. 매매 등으로 권리 변동 발생 시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시험에 나오면, 우리가 매매 등으로 권리 변동 발생 시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시험에 나오면 권리 변동을 신고한 경우인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인지를 후딱 확인하셔야 됩니다. 확인하시고 권리 변동 사실을 신고했느냐, 권리 변동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했느냐에 따라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다르다라는 거,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을에게,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을에게 5월 31일 날 매매를 완료했습니다. 5월 31일 날 잔금 주고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 등기를 안 했다고 가정합시다. 자, 그럼 이제 이 그림대로 가볼게요. 자, 이 그림대로 가면, 자, 우리가 재산세를 부과하기 이한 가세 기준일은 6월 1일이고, 우리가 6월 1일 현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6월 1일 현재 공부상 소유자는 갑이고 5월 30일자로 잔금을 주고 받았기 때문에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는 을 아닙니까? 그럼 이제 공부상 명의자와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달라요. 그럼 이때 사실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할 거냐,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할 거냐, 이 말입니다. 권리 변동 사실을 신고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달라요.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을에게 5월 31일 날 매매한 사실을, 자, 구청에, 자, 신고를 했다면, 갑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을에게 5월 31일 날 매매한 사실을 구청에 신고를 하면 구청 세무 담당 공무원은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을이라는 걸 알고 있지요. 그래서 권리변동 사실을 신고한 경우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 을입니다. 자, 그런데 갑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을에게 5월 30일 날 매매한 사실을 구청에 신고도 안 했고 등기도 안 했다. 자, 신고도 안 하고 등기도 안 하면 구청 세무 담당 공무원은 갑의 소유 부동산이 을에게 매매된 거 모르지요. 갑이 이 부동산을 계속 소유하고 있는 걸로 세무 공무원은 파악합니다. 매매된 걸 모르니까. 그래서 올해의 재산세를 공부상 소유자 갑에게 부과해요. 왜? 매매된 걸 모르니까. 그래서 권리변동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공부상 소유자 갑. 제가 아까 재산세 특징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재산세는 보통 징수하는 조세로서 세무 공무원이 세액을 결정하고 세무 공무원이 납세 고지세를 고지하여 징수하는 조세이기 때문에 재산세를 세무 공무원 입장에서 이해하시고 세무 공무원 입장에서 판단하시라고 해요. 바로 이야기예요. 이야기. 이걸 세무 공무원 입장에서 접근하셔야 이 설명이 이해가 되는 거지. 우리가 소유자 갑의 입장이나 소유자 을의 입장에서 이해하시면 안 돼요. 납세자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왜? 재산세는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는 조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무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부가징수하기 때문에 세무 공무원 입장에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봐요. 신고도 안 하고 등기도 안 하면 매매된 걸 모르니까 세무 공무원은 공부상 소유자가 계속 소유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기 때문에 올해의 재산세를 공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신고를 안 하면 공부상 소유자. 그러면 사실상 소유자는 을인데 공부상 소유자 갑이 재산세 내는 게 부담되면 의거를 하면 신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옆에 참고 신고 의무 되어 있잖아요. 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세 기준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증거를 갖추어서 신고해야 한다 해놓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 1번에 권리변동 사실을 권리변동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서류를 갖추어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는 누굽니까? 공부상 명의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야기예요.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공부상 소유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되는 게 억울하면 공부상 소유자는 말하고요. 권리 변동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서 신고하라고요. 그러면 사실상 소유자에게 고지서 보낼게 이 말입니다. 이 신고 의무가 작년 32회 기출지문입니다. 그래서 이 신고 의무는 우리 시험 문제에서 웬간해서는 잘 안 물어봐요. 그래서 그냥 큰 의미가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거고 이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권리 변동 발생 시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권리 변동을 신고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다르다. 그 다음에 교재 148페이지 거기 2번 상속재산입니다. 읽어볼게요. 우리가 상속이 개시된 재산에 대하여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주된 상속자를 납세 의무자로 본다. 이때 주된 상속자의 판단은 다음과 같이 한다. 1번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사람 이상일 때는 나이가 많은 사람.
자, 일단 정리를 해봅시다. 자, 상속이 개시된 재산. 상속이 개시된 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시험에 나오면 상속받은 자 명의로 등기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시고, 누가 상속받았는지 신고했는지 신고 안 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따져봅시다. 상속이 개시된 재산에 대하여 등기도 안 하고 신고도 안 하면, 자, 지금부터 우리 입장에서 접근하시면 안 되고 세무 공문 입장에서 접근하십시오. 자, 상속이 개시된 재산에 대하여 등기도 안 하고 신고도 안 하면 세무 공무원은 누가 상속 받았는지 알 수가 없지요. 사망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상속이 개시된 건 인지를 하지만 등기도 안 하고 신고도 안 하면 누가 상속받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재산세를 부과하냐면은 쉽은 말로 이야기하면 대표자. 그러니까 어려운 말로 이야기하면 주된 상속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해요. 그래서 등기도 안 하고 신고도 안 하면 대표자인 주된 상속인이 재산세를 모두 다 부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된 상속인은 누구를 의미한다?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를 의미합니다. 실제 상속받은 재산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 일반적으로 누구겠습니까? 사망하신 분의 배우자. 사망하신 분의 배우자가 주된 상속인이 될 가능성 1순위입니다. 그게 이제 대표자잖아요. 자, 그 다음에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2명 이상일 때는 최연장자. 자, 물어봅시다.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2명 이상일 때 사망하신 분의 배우자가 2명이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사실혼을 인정 안 합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상속받을 권리가 없다. 왜?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거든.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라 가지고 사실혼 관계를 민법에서는 상속재산 분할할 때 사실혼은 인정 안 합니다. 왜? 풍기문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럼 이 사망하신 분의 배우자가 2명이라는 얘기는 아닐 거고,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야기예요. 사망하신 분의 배우자가 없고 자녀들만 있다는 얘기예요. 배우자가 사망하고 사망하면 사망하신 분의 배우자는 없고 상속인 중 자녀들만 있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은 아들, 딸 구분 없이 상속 지분이 똑같지요. 그래서 지분이 높은 사람이 2명 이상 아닙니까? 이때는 누구를 주된 상속인으로 본다? 최연장자. 쉬운 말로 맞이. 첫째를 주된 상속인으로 봐요. 듣고 보니 다 맞는 말이네. 배우자인데 배우자가 없을 때는 첫째. 이게 대표 상속인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험 문제에서 주된 상속인을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은 미미하고, 혹시 물어보면 원칙 정도 물어보지 이 정도까지 물어볼 가능성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을 바꿉시다. 상속이 개시된 재산에 대하여 등기하거나 신고한 경우. 우리가 등기를 하거나 신고하면 세무공무원은 누가 상속받았는지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우리가 법조문에 명시된 대로 이야기하면 상속인.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상속받은 자. 우리가 등기하든지 신고하든지 둘 중 하나를 하면 세무공무원은 누가 상속받았는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상속받은 자인 상속인, 상속받은 자가 납세무자예요. 그래서 결론, 상속이 개시된 재산의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등기 여부, 신고 여부에 따라 다르다. 그 다음에 교재 148페이지 3번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우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과 재산세 가세대상 자산을 연부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무상으로 거기다가 동그라미 하시고 별표하시고. 자,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 계약자를 납세무자로 본다. 자, 금방 읽어본 이야기를 지금부터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정리하기 전에 이 이야기부터 합시다. 우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재산은 우리가 재산세를 부과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수입 증가와 관계없지요. 자, 식당 하시는 분들, 내 식당에 내가 밥 먹고 밥값 냈다고 우리 집 소득이 늘어난 겁니까? 왼쪽 주머니 꺼내가지고 오른쪽 주머니 집어넣은 거지. 그래서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세수 수입 증가와 관계없기 때문에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국가 등 소유재산을 연부, 할부로 매매하기로 계약을 하고 취득하기로 약속한 매수 계약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미리 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재산을 우리가 할부, 연부로 계약을 하면서 우리가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취득하기로 약속한 매수 계약자에게 사용 권리를 미리 부여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자, 그러면 이때 재산세가 시험에 나오면 여기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사용 권리를 유상으로 부여했는지, 사용 권리를 무상으로 부여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사용료를 받고 유상으로 부여한 경우에는 국가 등의 소유 재산으로 우리가 재산세가 비과세되기 때문에 아직 대금 지급을 완료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부동산은 국가 등의 소유고 국가 등이 소유하는 재산은 비과세하잖아요.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부여한 경우에는 국가 등의 소유 재산으로 재산세가 비과세되기 때문에 취득하기로 약속한 매수 계약자는 대금 지급을 완료하기 전까지는 당해연도의 재산세 납세 의무는 없습니다. 그럼 여쭤봅시다. 왜 매수 계약자에게 재산세 납세 의무가 없습니까? 이유는 두 가지. 왜 없어요? 첫 번째 이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재산은
재산세가 비과세되니까. 요게 첫 번째 이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 아주 언론적인 이유. 원초적 이유. 소유자가 아니니까. 우리가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입니까? 자, 이 그림대로라면 6월 1일 현재 소유자는 국가입니까? 아직 매수계약자가 대금 지급을 완료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첫 번째 이유, 소유자가 아니니까. 두 번째 이유, 국가 등의 소유에서는 비과세하니까. 그래서 매수계약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미리 부여받더라도 재산세 납세 의무는 없습니다. 소유자가 아니니까. 자, 그런데 조건이 바뀝니다.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부여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공짜로 줬을 때는 이야기가 달라져요. 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공짜로 부여한 경우에는 국가 등 소유이지만 비과세하는 게 아니고 매수 계약자에게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국가 등의 소유이지만 비과세를 하는 게 아니고 매수 계약자에게 부과해요. 자, 어떤 논리냐면은 이런 논리입니다. 네가 취득하기로 약속한 부동산을 대금 지급을 완료하기 전에 미리 공짜로 사용하는 대신에 올해부터 세금은 네가 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르신들이 뭐 이렇게 해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않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예요. 네가 취득하기로 약속한 부동산을 미리 공짜로 사용하는 대신에 올해부터 세금은 네가 부담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 매수 계약자는 법률상 소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납세 의무가 있다. 그럼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오면 두 군데 물어봐요. 첫 번째 물어보는 거 비과세하는지 부과하는지 여기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어보는 거 이거 물어봐요. 매수계약자에게 재산세 납세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 물어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비과세 여부를 물어보거나 매수계약자 재산세 납세 의무 유무를 물었을 때 어디부터 확인하셔야 됩니까? 사용 권리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사용 권리를 확인하시고 사용 권리를 유상으로 받았느냐 무상으로 받았느냐에 따라 비과세가 달라지고 매수계약자 납세 의무가 다르다라는 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수험생들이 혼란스러워하기 때문에 자주 나온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니까 자주 나오는 겁니다. 그 출제원들은 보면 참 똑똑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혼란스러워 한다는 걸 왜 알고 있는지 참 똑똑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교재 148페이지 4번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누굽니까? 사실상 소유자가 원칙이지요. 그러면 교재 148페이지 자 4번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따져봅시다. 사실상 소유자는 수탁자입니까? 위탁자입니까? 공부상 명의만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는 거지 사실상 권리자는 위탁자입니까? 그래서 사실상 소유자인 위탁자.
그 다음에 5번 채비지 보류지. 자, 요거는 공법 공부하고 나서 보십시오. 공법 공부하고 나서 보면 끔이고, 공법 공부 안 하고 보면 어거지로 외우셔야 됩니다. 앞으로 공법 시간에 배울 이야기인데 이미 진도 나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공법 시간에 채비지 보류지로 충당된 토지를 채비지 보류지로 충당된 토지를 공법 시간에 누가 소유한다고 배우셨습니까? 이걸 공법 시간에 공부합니다. 도계법에서. 도시개발법에서 이걸 공부한다고요. 우리가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소유자잖아요. 그래서 공법 시간에 누가 소유자인지를 공부하고 나면 이걸 기억하기 싫어도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채비지 보류지로 충당된 토지는 누가 소유하냐면은 사업, 시행자가 소유하고, 그래서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소유자인 사업 시행자. 요걸 공법 시간에 공부하고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재 149페이지 우리가 소유권 기속 불분명. 자, 읽어볼게요. 재산세 과세 기준 현재 소유권의 기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를 납세 의무자로 본다. 자, 이게 어떤 경우입니까? 자, 이걸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났을 때 혼선이 있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매매 등으로 권리 변동 발생 시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권리 변동 사실을 신고한 경우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이냐에 따라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다르다고 공부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시간이 지났을 때 이 이야기하고 이 이야기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소유권 기속이, 그러니까 소유권 기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사용자입니다. 자, 그런데 권리 변동 사실을 그러니까 권리 변동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공부상 소유자입니다. 말이 비슷하거든요.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말이 이제 비슷하니까 이걸 어떤 경우인지를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냥 외우신 분들은 야하고 야가 헷갈려요. 자, 지금부터 이게 어떤 경우이고 이게 어떤 경우인지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 겁니다. 자, 제일 먼저 야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자,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이야기. 갑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을에게 5월 31일자로 매매를 완료했는데 등기도 안 하고 구청에 신고도 하지 아니하여 세무공문이 사실상 소유자가 을이라는 걸 알 수 없을 때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공부상 소유자 갑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해봅시다. 자, A 토지는 등기부에 갑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데 갑은
신은 미상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없다고요. 갑의 존재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갑은 갑이 아직까지 살아 계신다면 나이가 180세를 합시다. 아직까지 살아 계신다면. 그러면 이걸로 유추해 봤을 때 이미 사망하셨을 가능성이 99.99%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갑의 법정 상속인은 그래서 이러저런 이유로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땅을 을이 20년 이상을 아주 평온하게 점유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민법에서 막 들어봤던 이야기네. 자, 그러면 이 그림대로 판단해 보십시오. 이 A 토지는 누구 소유입니까? 갑, 을, 아니면 국가. 주인이 없는 땅은 국가에 귀속되니까. 자, 제가 조금 전에 주인이 없는 땅은 국가에 귀속이 됩니다. 근데 아직 귀속됐다라는 소리는 아직 안 했어요. 그래서 국가는 아닌 것 같고, 아직 제가 귀속됐다는 소리 안 했으니까. 그러면 을 소유입니까? 갑 소유입니까? 아, 이거 애매하다. 우리가 아직 을 소유는 아니에요. 우리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을에게는 뭐가 생겼다? 시효취득 권리가 생긴 거지. 앞으로 민법 시간에 배울 겁니다. 20년 이상을 평온하게 점유 사용하면 을에게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제 을은 우리가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에 의하여 A 토지를 시효취득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상태이지, 아직 을의 이름으로 등기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을 소유는 아직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갑 소유라고 보기에도 거시기합니다. 신은 미상인데. 그럼 이걸 세무공문이 봤을 때는 그건 뭡니까? 소유권의 기속이 분명하지 않지요. 소유권의 기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세무공문이 판단을 할 수 없을 때, 이때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이해 당사자 중에서 당해 부동산을 사용을 함으로 인하여 수익을 얻고 있는 사용자 을. 그래서 을에게 구청에서 을에게 재산세 고지서를 발급하면 을은 뭐 해야 됩니까? 을은 구청에다가 떡 돌려야 됩니다. 세금 고지서 부과했다고 짜증내면 안 되고 떡 돌려야 돼요. 얼마까지 할 수 있지요, 요새? 5만 원인가? 3만 원? 그 한도 내에서 떡을 돌려야 됩니다. 그걸 이거 뭐 얼마 이상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저는 뭐 줄 일이 없어가지고 하여튼 그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떡을 돌리셔야 됩니다. 고맙다고. 이 재산세 납부 영수증이 나중에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을 인정받을 때 법원에서 중요한 증거자료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제가 떡을 돌리라는 겁니까? 자, 그러면 이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자, 야부터 이야기해 봅시다. 자, 야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소유권 기속은 분명하지요.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소유권의 기속은 분명한데 매매 사실을 등기도 하지 않고 신고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사실상 소유자가
을이라는 사실을 세무공무원이 알 수 없을 때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공부상 소유자. 그러니까 소유권 기속은 분명한데 등기도 안 하고 신고도 안 해가지고 세무공무원이 사실상 소유자가 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을 때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공부상 소유자예요. 자, 그런데 소유권 기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는 사용자. 구분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재산세 납세 의무자에서 보실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 150페이지. 자, 재산세 가세표준. 자, 재산세 가세표준에서 여러분들은 세 가지를 잡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잡으셔야 될 거, 재산세 가세표준을 어떤 금액으로 결정하는지. 우리가 조세들마다 가세표준을 결정하는 금액이 달랐지요. 우리가 취득세는 납세 의무자가 신고한 가액이 원칙이지요. 그러니까 납세 의무자가 신고한 취득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결정하는 게 원칙이고, 신고 가격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면 시가표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국수공판법금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사실상 취득가액.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등록 면허세는 등기 유형에 따라 달랐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우리가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액. 실거래가액이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재산세는? 재산세는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 조세들마다 가세표준 가액 결정 기준이 조세들마다 가세표준 가액 결정 기준이 다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서 최소한 문제 아닙니까? 왜? 다 다르니까 수험생들이 헷갈리니까 물어봐야 되지. 그래야 죄송한 이야기지만 제대로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은 합격을 23년을 미루잖아요. 여기서 최소한 문제, 기본 2문제입니다. 자, 재산세 가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 기준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재산세 가세 대상이 토지, 건축물, 주택이냐, 재산세 가세 대상이 선박, 항공기이냐에 따라 가세 표준을 결정하는 방식이 달라요. 자, 교재 거기 150페이지 중간에 정리된 표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교재 150페이지 중간에 정리된 표를 보시면 우리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둘 다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건 같지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건 같습니다. 그런데 어디가 다르냐면 여기가 달라요. 선박 항공기는 시가표준액 그 자체가 가세표준이에요. 그런데 토지, 건축물, 주택은 시가표준액의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이 재산세 가세표준입니다. 요걸 물어봐요. 요걸.
그러니까 물어보면 두 군데 물어보는 거예요. 첫 번째, 금액 성격을 물어보거나. 첫 번째, 금액 성격을 물어봐요. 헷갈리게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취득세에서 법인 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면 거래 가격이 객관적이기 때문에 사실상 취득가액, 장부가액이 가세 표준이었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꼬시 보는 겁니다. 법인 장부에 의하여 거래가액이 입증되는 경우 재산세는 사실상 취득가액, 법인 장부가액으로 한다. 취득세하고 헷갈려가지고 내년에 시험장 또 오시라고. 자, 그래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재산세 가세 표준은 이유를 불문하고 무조건 시가 표준의 기준입니다. 개인 소유냐 법인 소유이냐에 관계없고 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되느냐 입증되지 않느냐에 관계없이 재산세 가세 표준은 무조건 시가 표준액의 기준입니다. 뭐 법인 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 안 돼도 입증돼도 시가 표준액.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시가 표준액 그 자체가 가세 표준인지 시가 표준액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이 가세 표준인지 요게 구분되셔야 됩니다. 요렇게 장난쳐요. 요렇게 장난칩니다. 주택 재산세 가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말이 짧다. 시가 표준액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가 표준액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이 가세 표준이지. 그 다음에 참고하셔야 될 거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몇 프로인지. 토지 건축물은 70%, 주택은 60%. 여기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토지 건축물은 시가 표준액의 70%만 가세 표준에 반영하겠다. 주택은 시가 표준액의 60%만 가세 표준에 반영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금은 이제 선거철이라 가지고 쑥 들어갔는데 우리가 작년 하반기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거예요. 그 보유 관련 세금이 너무 많이 올랐는데 보유 관련 세금을 내리는 방법으로 공정가액 비율을 낮추면 됐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요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지금 현재는 주택 시가 표준액의 60%만 가세 표준에 반영하잖아요. 그런데 공정가액 비율을 30%로 낮추면 주택 재산세가 반으로 주는 거예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반발 때문에 요걸 못 내립니다. 왜?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 세수인데 이걸 내리면 지방자치단체 세수가 주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안 있지. 하여튼 여기까지가 재산세 가세 표준에서 보실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10분 쉬었다가 가겠습니다.